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제가 선행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앞으로 그 기본 편의 스케줄을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의 주체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한 세 편에 걸쳐서 개괄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 1편, 금융시장의 12가지 주체. 대략적으로 이렇게 12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12가지 주체에 대해서 한 편씩 다루려고 했는데 그냥 몰아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나 싶어서 나중에 이 중에서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만 별도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게 12가지가 칼처럼 나눠지는 게 아니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뭐 투자은행의 자산운용 부서 아래에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가 있기도 하고 마켓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랍 트레이딩 회사, 투자은행 그런 데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미국 금융계에서 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눈다고 하면은 셀 사이드는 말 그대로 고객에게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투자은행을 말하고 바이 사이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쪽, 뮤추얼 펀드, 사모펀드, 헤지 펀드, 뭐 연기금 그런 쪽이 이제 바이 사이드라고 합니다. 혹시 용어가 나중에 나올까봐 잠시 알려드리고 이제 첫 번째 주체 투자은행이라 함은 상업은행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은행 예금이나 대출을 받는 그런 상업은행이고요. 그 다음 투자은행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 발행하고 인수합병, 리서치, 자산관리 등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런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ulge bracket이라고 불리는 종합투자은행이 일반적으로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런 회사들이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투자은행 그런 부티크라고 하는데 그 존 리 대표님이 계셨던 라자드, 그린힐, 에버코어, 구겐하임 등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주 커리어는 투자은행 쪽이랑은 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특히 뭐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적으로 들어주시고 혹시나 이제 투자은행 재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틀린 점 지적해 주시면 제가 댓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은행 구조는 이렇게 Investment Banking Division, Sales and Trading, Asset Management, Research 이렇게 네 부서가 프론트 오피스를 구성하는데 프론트 오피스라 함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이제 교류하는 부서고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부서라서 이제 대우도 제일 좋고 연봉도 제일 세고 일반적으로 투자은행이라 하면은 프론트 오피스를 얘기하고요. 미들 오피스는 이제 프론트 오피스를 지원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나 자금 관리 등을 맡고 이제 백오피스는 뭐 IT, 행정 업무, 인사 부서 그런 팀들이 있는 부서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은행이라 하면은 프론트 오피스를 얘기하고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은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디비전은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프라이머리 마켓이라 함은 어떤 주식이나 채권 등이 처음 발행될 때 세컨더리 마켓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그런 금융 상품이 거래가 될 때 그걸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전부 세컨더리 마켓이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킹 디비전은 이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주식 채권 발행하고 기업 공개, 인수합병, 기업 자문 등을 맡는 부서인데 일반적으로 뭐 산업군으로 팀이 분류되기도 하고 또 특정 종류의 딜로 이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이 있고 이제 업무는 주로 이제 회사 가치 평가, 산업 분석, 뭐 재무제표 분석, 또 금융 모델링 여기서 이제 퀀트 그런 통계 모델링은 아니고 이제 엑셀로 그런 가치 평가 모델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 그다음 뭐 프레젠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부서고요. 세일즈 앤 트레이딩은 이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뭐 아이비 리그 나와서 금융권 가겠다 하면은 IBD랑 이 S&T 양대 산맥을 이뤘었는데 근데 세일즈 앤 트레이딩은 많이 이제 사양 산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먼저 프랍 트레이딩이랑 플로우 트레이딩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프랍 트레이딩은 뭐 오를 것 같으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트레이딩이고 플로우 트레이딩은 오더 플로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고객들이 주문을 내면은 그거를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대신 체결해 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 차익을 조금 남기고 그런 식으로 하는 트레이딩이라서
플로우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프랍 트레이딩 쪽이 금융 위기를 일으킨 주범 중 하나로 지목이 되면서 정부에서 규제를 받아서 투자은행에서 프랍 트레이딩이 금지가 됐습니다. 물론 플로우 트레이딩이랑 약간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큰 규모의 그런 프랍 트레이딩은 금지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 있는 프랍 트레이더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독립해서 헤지펀드를 차리거나 그 팀 자체가 스핀오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사라졌고 이제 플로우 트레이딩만 남았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그냥 단순 주문 체결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나 그런 알파고가 사용한 강화 학습 등을 사용해서 많이 자동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많이 압축되고 있는 산업이고 그와 동시에 이런 커미션들도 점점 이익 마진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전망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Q&A 포스팅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좀 여쭤보신 부분이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17년 600명에 달하던 주식 트레이더를 2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분석 프로그램 캔쇼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에이트라는 책에서 어디 미국 기사를 보고 적은 것 같은데 이건 사실과 좀 달라요. 캔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캔쇼라는 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했던 핀테크 스타트업인데 하버드 물리학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핀테크 스타트업이고 이 캔쇼의 코어 역량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병렬화를 되게 잘 해가지고 그 위에 자연어 처리 엔진이랑 기계 학습들을 도입해가지고 어떤 리서치 애널리스트나 트레이더가 어떤 질문을 치면 거기에 대해서 검색이 잘 되게 하고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빨리 찾아주고 어느 정도는 리서치 관련해서 많이 자동화를 한 그런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을 해고한 거는 살짝 다른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S&T에서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과 기계 학습으로 인해서 트레이딩 자체가 자동화가 많이 되면서 해고가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캔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세일스 앤 트레이딩의 남은 부서들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랑 그런 퀀트 부서들 그 외에 인간 트레이더가 남은 부분들은 자동화하기 어려운 그런 OTC 마켓,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라고 하는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런 규격화된 상품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상품들을 이제 다른 딜러들이랑 사고 팔든지 아니면은 뭐 프라이빗 세컨더리 오퍼링이라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팀들만 좀 남아 있고 많이 이렇게 압축되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부서, 흔히 생각하시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는 부서인데 이 부서가 많이 사양 산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로빈 후드나 위불 등의 그런 제로 커미션 브로커들이 출연함으로 인해서 수익 구조가 많이 악화됐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소프트 달러라고 하는데 주식을 매매하는 커미션의 일부로 그런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증권사에서 내가 거래를 하면은 거래 수수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제 리서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했었는데 일단 커미션 자체의 그런 수익 마진이 줄고 있고 그다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통해서 이런 거래 수수료와 리서치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고객들이 사실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타격을 또 받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어떤 데이터 과학 등의 대두로 인한 고도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서치가 막 발품 팔고 뭐 그런 거였다면은 이제는 비싼 데이터를 사와서 테크니컬 스킬이 요구되는 그런 기계 학습이나 패턴 인식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리서치를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리서치 자체가 좀 더 고도화되고 그러면서 바이사이드에서 자체 인력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연봉 부분도 약간 이제 질문들이 계셔가지고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킹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년 차는 7만 불에서 15만 불, 이제 3년 차 정도 되면은 12만 불에서 35만 불. 참고로 이제 투자은행에서는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말단 사원을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다음 어소시에이트, 그다음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다음 디렉터, 그다음 매니징 디렉터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은 사실 이게 진짜 빡세요. 일이 너무 빡세가지고 진짜 한 주당 120시간이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전부 다 해서 매일 17시간씩 일하는
그런 자리라서 진짜 죽어나는 어떤 뱅커는 이제 계산해 봤더니 수능 과외하는 사람의 시급이 나온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특히 1, 2, 3년 차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2, 3년 보내고 나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로 가는 게 예전에는 아이비리그 대학 학부생들이 금융계에 간다고 하면 문과 출신이 갈 수 있는 가장 엘리트 코스였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가장 가고 싶은 그런 지망 1순위는 당연히 구글,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테크 산업이 좀 더 프리스티지가 높고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왜 하나 지금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되게 깝쳤었죠. 저도 이제 학부 때 경영학 공부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면은 백 오피스 가서 뭐 연봉 5만 불씩 받는다. 그래서 되게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동기 중에 이제 IT 백오피스 갔던 친구는 지금 페이스북에 프로덕트 매니저 하면서 동기 중에 최고로 잘 나가고 있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은행에 대한 요약이고요. 이제 헤지펀드, 프랍 트레이딩,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은 이 셋 다 자금을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비슷한데 운용 자금 출처가 먼저 뮤추얼 펀드는 다수의 개인이죠. 일반 개미들도 뮤추얼 펀드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헤지 펀드는 뭐 자산이 2, 30억 이상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요건을 만족시키는 그 부자들만 헤지 펀드에 투자할 수가 있고 그 하나의 펀드에서 받는 투자자의 인원 숫자도 99명인가? 제가 다 까먹었는데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랍 트레이딩 회사는 사실 헤지 펀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헤지 펀드가 이런 부유층의 돈을 굴린다면은 프랍 트레이딩은 그냥 파트너들 자기 자본으로 굴리는 그런 회사고요. 헤지펀드를 운용하다가 헤지펀드 그 매니저가 자기 돈 되게 많이 벌어가지고 외부 투자자들 다 돈 돌려주고 그냥 프랍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투자 상품 면에서 뮤추얼 펀드는 주식 채권만 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제한이 되고요. 헤지펀드는 뭐 상품의 그런 제한이 없고 프랍 트레이딩도 제한이 없습니다. 전략도 되게 제한적이죠. 뭐 뮤추얼 펀드는 공매도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 bear market fund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반면에 헤지펀드와 프랍 트레이딩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결국은 정부의 논리는 이런 거죠. 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뮤추얼 펀드는 금융 지식이 없는 개인들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규제를 하고 이 개인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라서 정보 공개도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되고 이 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상품에 투자할 건지 굉장히 투명하게 정해놓고 그 룰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반면에 소수 부유층은 네가 한 30억, 40억 정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금융 지식도 있고 할 테니까 네가 잃는 거는 정부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쪽은 규제도 안 하고 대신 보호도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헤지 펀드는 제한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죠. 그리고 프랍 트레이딩은 뭐 당연히 자기 돈으로 자기가 트레이딩 한다니까 전혀 비공개로 있어도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전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헤지 펀드나 프랍 트레이딩에서 하는 거고 뮤추얼 펀드는 이제 다 공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막 특별한 전략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운용액의 뭐 1, 2%를 떼가고요. 뮤추얼 펀드는 대신에 성과 수수료는 없어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 매니저는 펀드 사이즈를 크게 키우고 세일즈 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헤지 펀드는 이제 운용액의 1, 2%에다가 이거 오탄데 운용 수익의 15에서 20%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220라고 해서 운용액의 2%를 고정으로 받고 그다음 수익이 나면 수익의 20%를 보너스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최근 추세는 애지간한 그런 헤지펀드 유명한 데 아니고는 220로 받기는 좀 힘들고 수익 보수는 뭐 15%, 10%까지 내려가는 데도 있고 그런 추세고요. 프랍 트레이딩은 뭐 그런 거 없죠. 자기 돈이니까. 그다음 광고는 뮤추얼 펀드는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고 세일즈를 할 수 있고 헤지 펀드는 공개 광고 할 수 없어요. 프랍 트레이딩은 뭐 광고 자체가 필요 없죠. 대표적 기관은 뭐 스테이 스트리트, 뱅가드, 피델리티, 핌코 등등이 있고 이제 헤지 펀드는 뭐 레이 달리오로 유명한 브리지워터, 그다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시타델 투시그마 등등이 있고 그다음 프랍 트레이딩은 뭐 점 트레이딩, 제인 스트리트
HRT, D셔, DRW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이 헤지 펀드들은 좀 들어보셨어도 이쪽은 잘 못 들어보셨죠. 이쪽은 자기 자본 트레이딩 회사라서 사실 그런 이름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헤지 펀드의 종류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롱숏 에퀴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편에서 헤지 펀드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제 사모펀드는 프라이빗 에퀴티, 이 프라이빗이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헤지 펀드와 많은 면에서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소수 부유층의 자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고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고 220 운용 보수나 수익 분배 면에서 비슷한데 헤지 펀드가 그런 세컨더리 마켓 금융시장에서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사모펀드는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해요. 그래서 프라이빗 에퀴티거든요. 레버리지 바이아웃 펀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지분을 취득해서 수익성 개선해서 재매각하고 흔히 막 월스트리트 영화 그런 데서 이제 회사 사서 막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이 자르고 그런 이미지화되는 그런 펀드들 이제 이쪽이고 벤처 캐피탈은 뭐 사모펀드랑 분류를 따로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벤처 캐피탈 펀드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근데 사모펀드는 이제 개인 투자자 레벨에서 뭐 투자나 매매하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2편에서는 인덱스 펀드와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